백제 미륵사가 없었다면 신라 황룡카도 없었을지 모른다고. 최초 최대의 타이틀을 가진 세계유산 백제 역사유적 지구의 멤버 미륵사지. 제가 지금 계단을 올라오는데 요새는 계단을 보면은 좀 반가워요. 옛날에 되게 싫었는데. 왜 그러냐면 계단 걷는 게 몸에 좋다 그래가지고 반갑더라고요. 미륵사는 명칭에서 드러나듯 미륵신앙과 관련된 절이다. 불경에 따르면 미륵은 수미산 위쪽 도솔천 오두솔 퇴에 거하지만 석가모니가 열반하고 56억 7천만 년 뒤 인간들이 사는 사바세계에 현신한다. 미륵은 지상에 놔둔 뒤 부처로서 용화수롱화슈라는 나무 아래에서 단 3번 설법하여 모든 중생이 깨달음을 얻게 한다고 한다. 미륵이 도래한 세상을 용화세계롱 화시제라 부른데 마치 이상형과 같아 사시사철이 화창하고 사람들은 모두가 평등하고 화목하게 지낸다고 한다. 현실의 고난에 쓰러진 사람들은 죽어서 미륵이 있는 도솔천에 태어나나 또는 미륵불이 가까운 미래의 현세에 내려오기를 바랐다. 기러한 바람에서 미륵불 신앙이 탄생하여 널리 유행하였다. 익산 미륵사지의 뒷산 이름이 지금은 미륵산이지만 고서에 따르면 옛 지명은 용화산롱 화산이었다. 용화수 아래 미륵이 있듯 용화산 아래 미륵사가 있도록 배치한 것이다. 미륵사 역시 이러한 신앙과 관련이 있었을 것이다. 당시 백제는 몰락의 길을 걷는 중이었다. 수호를 2번이나 옮겼지만 외세의 위협은 사라지지 않았고 국력을 키우기에는 상황이 여의치 않았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지배층 건 민초건 미륵불에 매달릴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금당에는 미륵불상을 모시고 금당의 지하에는 물을 채울 수 있도록 만든 것이 미륵불이 내려오기를 바라는 의도를 반영한 것이라는 가설은 이러한 추측에서 비롯되었다. 미륵사는 규모가 장대하거니와 거대한 탑도 3기나 배치하여 공력을 기울였으므로 웬만큼 강한 권력이 없다면 세울 수 없을 절이었다. 우왕 시기에 이런 절을 지은 데에는 부처의 힘으로 나라가 도움받기를 바랄 뿐만 아니라 약해진 왕권을 강화하려는 목적도 있었던 듯하다. 옛날 미륵사지 박물관은 어린이 박물관으로 했네. 어린이 박물관으로 운영되네. 여기 의자는 옛날에 그 와적기단 형태를 가져와서 만들었고, 오늘 축제라 그래가지고 이렇게 뭐 전통놀이 같은 거 할 수 있는 존도 만들어 놨습니다. 미륵사는 한반도에 있던 절로는 최대 규모다. 신라의 황룡사처럼 백제를 대표하는 절이며 고구려의 금강사와 함께 삼국시대의 각 나라를 대표하는 절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한반도에서 가장 처음 만들어졌으며 가장 거대한 석탑이 있는 절터이기도 하다. 지금은 미륵사지가 서석탑과 단간지주만 남아있고 다른 시설들은 유구로만 남았다. 2015년에 백제 역사유적 지구의 연속유산이 되어 세계유산으로 등재되었다. 익산 백제유산의 얼굴같은 유적이다. 삼국유사에는 미륵사와 관련된 설화가 2번 나온다. 하나는 법왕이 부여에 처음 짓기 시작해서 무왕이 마무리를 했다는 이야기고, 나머지 하나는 서동이 무왕이 되어 선어공주와 함께 용화산 아래에 만들었다는 이야기다. 미륵사지에 왔습니다. 바로 옆에 있죠. 미륵삼상은 미래불인 미륵이 3번 설법하여 미래의 중생을 모두 제도한다는 용화삼해설에 입각한 것이다. 전, 탑, 낙무를 각각 3곳에 세우고 미륵사라고 하였다는 것은 기록과 실제 미륵사 터의 흔적이 일치한다. 이 때문에 익산의 미륵사가 무왕이 세운 절이라는 설이 있다. 송설화가 실제인지 서동이 진짜 백제 무왕이었는지는 아직까지도 확실한 답이 안 나오는 문제이다. 물론 지금까지는 백제 무왕이 서동이라는 것이 정설이었고 7세기에 무왕이 미륵사를 창건했다고 보았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 여러 가지 새로운 정황이 나오면서 점점 서동이 실제 역사의 무왕이란 설은 정설의 자리를 위협받고 있었다. 미륵사지 서탑을 해체하던 중 2009년 1월 첫 번째 심주석 안에 봉안된 사리병과 금제 사리봉연기, 구슬 등 사리장엄구 9,900여 점이 나왔다. 학자들은 만약 유물이 나온다면 심초석에서 나오리라 예상했기 때문에 심주석에서 유물들이 쏟아져 나오자 상당히 놀란 반응을 보였다. 이때 나온 유물 중 특히 주목받은 것이 바로 사리봉연기로 금판에 음각하여 붉게 칠한 글씨로 미륵사 창건에 관한 기록을 새겼다. 봉연기의 뒤편에 새긴 글씨는 붉은색이 대부분 사라졌다. 발굴팀은 아직 주칠한 글씨가 제대로 마르지 않은 상태에서 봉연기를 안에 넣어 보관했고 천수백 년 동안 습기에 시달리며 뒤편 글씨에 있던 안료가 녹아내렸다고 판단했으며 녹아내린 안료는 사리공 바닥에 있었다. 금제 사리봉연기의 내용을 번역하면 이와 같다. 가만히 생각하건대 법왕과 왕께서 세상에 출현하시어 근기근지에 따라 부감후간하시고 중생에 응하여 몸을 드러내신 것은 마치 물 가운데 비친 달과 같았다. 이 때문에 왕궁에 의탁해 태어나 사라상수수월 어수왕수 아래에서 열반에 드셨는데 8곳 구의 사리설리를 남겨 삼천대천세계산 첸다 된 수제를 이익되게 하셨다. 마침내 찬란히 빛나는 오색우서사리로 7번을 돌게 하였으니 그 신통변화 센통변화는 불가사이부카스이하였다.
우리 백제왕 후발지 왕허는 좌평조와 빙사택적덕 사저지대의 딸로서 오랜 세월 광곡 황제의 동안 선인산인을 심으시어 금생에 뛰어난 과보승보승바울을 받으셨다. 왕후께서는 만민을 어루만져 기르시고 삼보삼바오의 동량동량이 되셨다. 때문에 삼각 깨끗한 재물을 희사하여 가람치할 안을 세우고 기해년지 하이년 정월 29일에 사리를 받들어 맞이하셨다. 원하옵건대 세세스스토록 공양하여 영원토록 껍껍지지에 다함이 없어서 이선근산근으로 우러러 대왕폐하다 왕비시아의 수명은 산악과 나란히 견고하고 왕위왕의 바울이는 천지와 함께 연구하여 위로는 정법증 파을 크게 하고 아래로는 창생상승을 교화하는데 도움이 되게 하소서. 다시 원하옵건대 왕후의 몸에 나아가서는 마음은 수경수의진 같아서 법계바제를 항상 밝게 비추시고 몸은 금강진강과 같아서 허공과 같이 불멸분미하시어 칠세치스를 영원용연토록 다 함께 복이풀리를 받고 모든 중생들이 다 함께 불도퍼다오를 이루게 하소서. 풍영기 덕분에 미륵사는 백제 무왕 재위기간인 기해년 즉 639년에 창건되었음이 확실해졌다. 하지만 공사의 시작은 법왕이 한 것이 아닌가 의심스럽게 되었다. 물론 법왕의 재위가 워낙 짧았기에 사실상 무왕의 의도대로 공사가 진행되었을 가능성도 다분하니 큰 오류는 아니다. 문제가 되는 부분은 왕후다. 기록에 의하면 무왕이 미륵사를 세운 이유는 왕후가 사찰 창건을 요청했기 때문이다. 사리봉영기에 따르면 무왕의 왕후는 좌평 사택적덕의 딸 사택시이다. 사택적덕은 백제의 귀족 가문인 대성팔족 중 사택시 가문의 인물로 후기 백제에서 왕후를 배출할 만큼 권력이 막강했다고 추정한다. 이 정도 대형 사찰을 지을 정도면 어마어마한 권력과 재산이 뒤따라야 한다. 결국 사택왕후는 원래부터 백제 사람이기 때문에 미륵사를 창건한 무왕이 신라의 선화공주와 결혼했다는 설화와는 맞지 않아 서동설화와 서동요가 거짓일 가능성이 커졌다. 서동설화가 단순한 픽션이었다고 하면 간단한 일이지만 불국사 창건 설화처럼 허구 속에 진실이 섞였을 수 있고 워낙 인기 있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많은 연구자들은 다른 쪽으로 해석하려 노력한다. 그래서 무왕의 왕후가 2명 이상이 있었는데 사택왕후는 선화공주가 일찍 죽고 새로 들어온 후처라는 해석도 나왔다. 정실왕후 1명의 그 외는 모두 후궁체제는 조선시대부터 정립된 것이고 고대에는 정실왕후가 여러 명인 사례도 많았다. 당시 왕의 결혼이란 곧 정치적 활동이기도 했음을 감안하여 여러 왕후를 두었다고 보더라도 크게 무리한 해석은 아니다. 국내 안정을 위해 호족의 딸을 아내로 맞아들이고 동시에 이웃 국가의 왕족도 아내로 맞아들이는 것 역시 당대 기준으로는 전혀 이상한 일이 아닌 것이다. 아무튼 서동이 무왕이라고 가정하면 무왕의 왕후는 신라의 선화공주이거나 고족 사택 집안의 딸이거나 둘 중 하나여야 하고 하나다 맞으면 다른 하나는 틀렸다. 고 보는 것은 현대적인 결혼관을 바탕으로 당시 왕의 결혼을 이해하려 드는 오류일 수도 있다. 게다가 해당 발굴 결과 당시 미륵사의 구조가 서동설화를 소개한 삼국유사의 내용과 일치하고 건설 시기도 무왕 연간임이 확인되어 삼국유사의 무왕 및 서동, 선화공주 관련 설화의 신빙성이 오히려 높아졌다고 보는 관점도 있는 터라 더욱 그렇다. 당시의 상황을 상상도는 가정해보자면 선화공주의 요청으로 짓기 시작한 사찰이 백제 내의 정치적 투쟁의 결과로 사택비의 공적으로 둔갑했다거나 충북통일로 신라의 정통성이 확립된 시기의 인물인 이른이 사택비의 공적을 선화공주의 공적으로 흡수했을 수도 있다. 여하간 정확한 것은 알기 어려우나 사택비가 무왕의 왕후라는 것이 선화공주는 왕후가 아니다라고 직결되지 않으므로 아직은 단정할 수 없다는 것이다. 그러나 사리봉영기가 발견됨으로써 선화공주설의 신빙성이 크게 낮아졌음은 사실이다. 또한 미륵사의 구조가 삼국유사의 내용과 일치한다는 점이 서동설화의 신빙성을 높여주었다는데 모든 사람들이 동의하는 것은 아니다. 만약 이런 및 해당 내용을 전한 사람들이 미륵사에 대한 정보를 오로지 서동설화를 통해서만 알 수 있었다면 동설화 전체의 신빙성이라는 측면에서 평가할 수도 있겠지만 이른의 시대까지도 미륵사는 멀쩡하게 남아있었기 때문이다. 즉 미륵사 창건주에 대해서는 설명을 엉터리로 했다더도 미륵사의 구조에 대해서는 이런 당시 현존하는 미륵사의 형태를 보고 정확히 묘사할 수 있다. 한편 서동의 정체를 두고도 다양한 주장이 다시 떠올랐다. 아예 서동이 무왕이 아니라 5세기 동성왕 등 다른 인물일 가능성도 있다. 2016년 무왕의 무덤으로 추정되는 익산의 쌍릉 대왕묘 출토 유물들을 일본인들이 발굴한 지 99년 만에 재조사해보니 20대부터 40대 사이 여성의 치아, 유골과 신라제 토기가 확인되었다. 무왕 시기에 신라 왕실 여인이 시집온 것 자체는 사실일 가능성이 높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하지만 신라 양식 토기는 당대 보편적이었고 이것들이 꼭 신라산이라는 보장은 없다는 반박이 곧장 제기되었다. 이후 무왕의 인골임이 판명되었다. 미륵사지 출토 석조물. 옥계석 부재도 있고 연구에 힘들잖아요. 감에 걸리는데 안면 좋아요. 자,
하나 어딘데? 소네. 가람 배치와 면적에서 거대한 규모를 자랑한다. 가람은 사찰 건축물이 배치된 형식, 즉 탑이 한 개가 있고 금당이 한 개가 있으면 1탑 1금당식이라고 하는데, 미륵사는 다른 백제의 절들인 왕사나 정림사 등이 1탑 1금당인 것과는 달리 3탑 3금당식으로 건물들을 지었다. 정확히는 1탑 1금당을 나란히 3중으로 배치한 3원식의 형태로 하나의 원은 문으로 들어가 탑이 있고 그 뒤에 금당이 있는 공간으로 구성되었다. 세 개의 원은 회랑으로 구분되지만 뒤편의 강당에 일어서는 다시 합쳐진다. 이러한 배치는 왕이 용화산 및 연못을 지나갈 때 연못에서 미륵삼존이 나타났다는 창건설화와 연관이 있는 듯하다. 퇴신라 시대 사찰의 보편적인 양식인 쌍탑식, 황룡사나 청원미사 등의 1탑 3금당식과는 달리 3탑 3금당식은 현재까지는 미륵사지가 유일하다. 이러한 가람 배치는 동양 고대 가람 연구에서 밝혀진 바 없는 새롭고도 특수한 가람이다. 그동안 백제의 가람은 그동안 1탑 1금당이 일렬로 늘어선 것이 전형이라고 생각했다. 그러나 미륵사가 새로운 형식을 따른 가람으로 확인된 것이다. 좀 더 구체적으로 미륵사지 가람 배치를 보면 북서 방향에 중원을 배치하여 남에서부터 중문, 좌우로 복도에 가까운 남회랑 목탑 금당을 배치하고 주위는 동회랑, 서회랑, 북회랑으로 둘렀다. 중앙에 목탑이 동서 양쪽으로 석탑이 있었으리라 추정한다. 학자들이 처음에는 석탑을 7층짜리라고 추정했지만 근처 동탑지에서 새로운 건축자재가 발견되어 9층이라고 설을 바꾸었다. 복탑의 정확한 높이는 알 수 없지만 비율 등을 봐서 석탑과 같은 9층이라고 추측한다. 중앙에 있는 탑이 양쪽의 쌍석탑보다 층이 낮은 것은 좀 이상하기 때문이다. 목탑의 높이는 약 60m 정도로 상당히 크고 높다고 추정한데, 신라의 황룡사지 9층 목탑 역시 백제의 기술자들이 건축하였으므로 미륵사지 목탑이 황룡사지 목탑의 벤치마킹 모델이었을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관련 기록이나 석축 등이 제대로 남지 않아 많은 부분이 추측일 뿐이다. 여기 건물지, 초석이 있고 주변으로 이렇게 회랑이 둘러쳐져 있던 거죠. 석탑은 한반도의 석탑이 들어와 만든 초기 작품인 듯하다. 복탑의 형태를 직설적으로 모방하여 과도기적인 원초적 형태라고 평가를 받는다. 일반적으로 새로운 무언가를 도입할 때는 일단 기존에 존재하던 재료나 방식으로 시도해보는 경향이 있는데, 예를 들면 파르테논 신전처럼 초기에 세워진 석조 건축물은 목조 건축의 구조를 장식으로 따라한 모습이 보인다. 이 미륵사지 석탑 이후에 세워진 한국의 석탑들은 계속 크기가 작아지며 독자적인 양식이 생겼다. 백제 시기의 유물로 남은 또 다른 석탑인 정림사지 석탑이 훨씬 작고, 신라의 가문사지 석탑이 불국사 석탑으로 작아진 등 시간이 지날수록 표현이 간결해지고 크기는 점점 작아진다. 그런데 미륵사지 석탑과 정림사지 석탑의 조형 시기가 불확실하고 백제 석탑은 이둘밖에 제대로 남지 않았으므로 진짜 원초적인 형태인지 의문을 제기하는 사람들도 있다. 하지만 난 미륵사지 석탑이 정림사지 석탑보다 먼저 건축되었음을 확신한다. 목조 건축이 거의 100% 반영된 미륵사 석탑에 비해 정림사지의 석탑은 간결화된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이거를 9층짜리인데 원래 몇 층까지 복원할지에 대해서 고민이 되게 많았죠. 근데 결국엔 여기까지만. 서탑은 영조 32년 1756에 간행된 익산읍진 등마지마저에 기록된 바에 하면 당시에도 동방에서 가장 높은 석탑으로 알려져 있었으며 서쪽 면이 벼락에 맞아 파괴되긴 했지만 그 이상은 무너지지 않았다. 이후에도 별다른 보수 없이 계속 방치되었다가 1915년에 벼락에 맞아 또다시 파괴되었다. 서탑을 해체 복원하던 도중 확인한 결과 이 시기의 서탑은 측면에 보강한 석축에 간신히 기대고 있던 수준이 아니라 스스로의 구조를 유지할 수 있을 정도로 튼튼했다고 한다. 그러나 당시 상태는 말 그대로 붕괴 일보 직전이어서 그대로 놔두면 수십 년 내에 붕괴가 일어날 것이 분명했다. 국립미륵사지 유물전시관 초대 관장을 지낸 이병호 국립중앙박물관 전시과장에 따르면 1910년 세키노가 찍은 사진을 보면 6층 옥계석이 달랑거리고 있어서 큰 태풍 한번 불면 쓰러질 정도로 위태로운 상황이었다고 한다. 이에 일제는 자체적인 판단에 따라 콘크리트 석탑을 보수하였는데 엄밀하게 말하면 복원이 아니라 임시로 보존 조치를 한 것이다. 콜로세움이 무너지지 않게 콘크리트로 가벽을 만든 것과 비슷하다. 당시의 콘크리트는 첨단 자재로 여겨졌기에 당시 일본은 자기네 문화재를 복원할 때도 콘크리트를 많이 사용했다. 오사카 성과 나고야 성복원에 졌으며 심지어 일본인들이 가장 존경하는 임금인 네이지 덴노와 쇼켄 황후 내외의 무덤에도 콘크리트로 봉분을 만들어 씌울 정도였다. 아무튼 이건 의도 자체가 나빴다기보다는 당시 기술력의 한계를 보는 것이 좋을 것이다. 하지만 이는 큰 부작용을 낳는다. 어디까지나 임시 조치였고 제대로 보수되지 않았기 때문에 콘크리트 땜질 후에도 탑은 여전히 불안정했다. 이에 문화재청은 석탑을 완전히 해체한 뒤 다시 쌓아올리려 결정을 내렸고 2001년부터 본격적인 공사에 들어갔다. 그리고 드디어 2019년 4월 30일
총 18년에 걸친 복원이 완료되어 완전히 공개되었다. 탑을 해체하며 탑의 내부 구조를 알 수 있게 되자 과연 서탑은 왜 이 지경이 되었나 하는 연구가 시작되었다. 기존에는 미륵사지 석탑은 목탑의 외형을 돌로 재현하기 위해 많은 부재를 사용했는데 그 막대한 하중이 탑의 기단의 영향을 줘 무너졌다거나 또는 탑의 강도를 보완하고자 보충한 토사가 유실되어 무너졌다는 설이 있었다. 하지만 어디까지나 설에 불과했기에 해체 작업 중에 대체 어쩌다 탑이 붕괴되었는지를 알아내자 했는데 이를 위해 동탑의 외형과 서탑의 내부 구조를 따와 시뮬레이션용 모형을 만들었다. 붕괴 시뮬레이션은 탑이 무너질 만한 여러 원인을 상정하여 진행하였다. 처음에는 지진이 지목되었다. 역사 속 지진들과 다른 곳의 지진들을 종합 분석하여 규모 5.8의 지진으로 탑을 흔드는 시뮬레이션을 해보니 심주가 S자 모양으로 뒤틀리고 상층부부터 무너지기 시작하여 결국에는 심주가 붕괴되면서 탑 전체가 폭삭 내려앉는다는 결과가 나왔다. 이처럼 지진 때문에 탑이 무너질 수 있다는 결과가 나오자 지진으로 붕괴되었나 했지만 시뮬레이션 결과와 실제 석탑의 붕괴 형태가 달라 지진은 원인에서 제외되었다. 다음 원인으로 지목된 것은 벼락이었다. 실제로 탑이 벼락을 맞았다는 기록이 몇 번 있기에 나온 주장이다. 벼락을 맞아 이곳저곳 무너졌다고 가정하여 탑의 부재들을 빼내는 시뮬레이션을 해보았더니 빠진 곳에 위에 있는 부재들 무게 때문에 그 부분이 불안정해지고 결국 붕괴되었다. 하지만 이 역시 붕괴 원인은 아닌 듯했다. 벼락은 주로 상층부에 균열을 일으키고 그 범위도 좁다. 미륵사지 석탑처럼 면 단위로 붕괴되려면 탑의 대부분이 벼락에 맞아야 한다. 그리하여 벼락 역시 붕괴 원인에서 제외되었다. 부익 끼워 맞추자면 벼락이 붕괴 원인은 아니지만 벼락에 의한 손상이 일어난 적이 있었고 그것이 벼락을 맞아 무너졌다는 식으로 와전된 것으로 생각해 볼 수는 있다. 다음으로 지목된 원인은 집안의 부등치마로 탑이 기울어지고 기타 요인으로 부재가 약해졌다는 것이다. 다만 이것들도 원인으로 확정되진 않았다. 땅이 기울어진 것을 발견하긴 했지만 기울어진 방향이 현재 탑이 쓰러진 방향과는 반대였다. 내구성 저하 문제도 확답이 어려웠다. 일부 부재가 여러 요인으로 인하여 내구도가 약화되어 그 부분만 약간 무너질 수는 있지만 탑 전체 부재의 내구성이 동시에 떨어지게 한 불가능에 가까웠다. 실제로도 탑의 절반은 무너져 내렸지만 나머진 나름대로 잘 버텼다는 기록이 있다. 마지막에는 위의 원인들을 복합적으로 적용시키는 방법을 써봤는데 하나만 있어도 무너질 것을 여러 개를 썼으니 탑은 당연히 무너졌지만 저번처럼 가상의 붕괴 형태와 실제의 붕괴 형태가 달라 복합적인 원인으로 인한 붕괴 역시 원인에서 제외되었다. 정근대엔 해안에서 가까웠던 미륵사지에 내린 폭우나 해일로 인해 집안의 흙이 유실되는 과정으로 탑이 붕괴되었을 가능성을 제기하는 추론도 있다. 실제로 미륵사지는 몰래바다였던 곳이 육지가 된 것이라 집안이 불안하기도 했거니와 조선 왕조실록을 따르면 1392만 1903년에 이 근처에서 모두 44회의 해일이 발생하였으며 대부분은 서해에서 폭풍으로 인해 발생되었다. 미륵사지 박물관장의 해설에 따르면 이렇게 튼튼했던 탑은 아마도 인위적인 도굴 때문에 반쯤 무너졌을 것이라고 한다. 그러나 이 역시 심증만 있지 물증은 없기 때문에 원인이라고 확언할 수는 없다. 결국 왜 무너졌는지에 대해서는 명확한 결론을 내지 못하고 조사가 종료되었다. 21세기 지금도 왜 미륵사지 석탑이 무너졌는지 원인을 찾기 위한 연구를 진행하고는 있는데 여러 원인이 복합된 것으로 추정만 할 뿐 뾰족한 진전이 없다. 서탑은 시간이 지나며 더욱 흉물스러워졌고 향후 붕괴될 우려가 있어 국가문화재위원회가 1999년 4월 해체 보수 정비를 결정하였다. 전라북도는 1998년부터 2000년까지 미륵사지 석탑 보수 정비를 위한 준비부터 석탑 해체 보수 정비를 위한 가설 덧집, 공사 등의 공정을 완료하였고 2001년 10월부터 국립문화재연구소는 본격적인 해체 보수 정비를 추진하였다. 미륵사지 석탑 해체 보수 정비 사업은 1998년에 시작하여 2007년에 완료할 계획이었으나 동양 최대의 석탑이며 국보 제11호 이 점을 감안하여 신중하게 해체하였고 백제 창건 당시 건축 기술을 조사하기 위한 학술 연구를 병행하면서 당초 계획보다 늦어져 국가문화재위원회는 7년 늘어난 2014년까지 해체 보수 정비 사업을 완료하기로 결정하였다. 이 과정에서 웃지 못할 일이 일어났는데 공사가 계속 늦어지니까 검찰에서 미륵사 보수팀이 예산을 횡령했다고 의심해서 수사한 것이다. 실제로는 그런 일은 없었고 단지 복원 작업에 워낙 시간이 많이 걸린 탓이었다. 길재가 들이부은 콘크리트 185톤을 제거하는 과정에서 석탑에 사용된 원석과 단단히 들러붙은 콘크리트는 치과용 드릴로 일일이 갈아 제거했다. 탑을 원래대로 9층까지 복원하는지 이전에 남아있던 6층까지 복원하는지도 논란이 되었다. 일단 6층으로 복원하기로 결정하고 나니 또다시 딜레마가 생겼다. 허물어진 부분을 새로 복원해 대칭형 6층 탑을 만들지 아니면 1915년 콘크리트 보돈 처리 이전에 허물어진 상태를 살려 비대칭으로 복원할지 다시 문제가 된 것이다. 결국은 허물어진 모습의 부분 복원으로 결정되었다. 복원 형태를 결정한 뒤에는 기초 토층의 보강 방안을 연구했다. 상술했듯 기초 토층은 상당히 견고한 체였으므로 석탑을 6층까지 복원해도 괜찮다는 결과가 나왔지만 탑의 기단 내부의 토층은 장기적인 구조적 안전을 장담하기 어려운 상태였기에 보강이 필요하므로 연구를 실시했다. 그 결과 판축 작업으로 보강하면 설계하중 요구치 지지력을 요구치의 2배 이상을 얻을 수 있고 여름철 우기에도 별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 또한 판축 작업으로 땅을 다질 때 무기질 재료를 보충하면 구조적 안정성을 올릴 수 있지만 실제 문화재 수리에는 사용한 선례가 없기에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는 결과가 나왔다.
본격적인 공사의 시작은 2014년에 실시한 기초보강 공사였다. 일단 초반석을 놓기 위해 기존의 토층을 정리하고 현황 기록을 위한 3D 스캔을 진행한 뒤 기준선을 설치하였다. 이후 하부 토층을 평탄화시키기 위한 다짐 작업을 실시하고 이후 양생을 거쳐 2014년 10월 초반석 12개가 모두 안전하게 설치되었다. 설치가 안전하게 잘 되었음을 확인한 다음에는 거푸집을 설치하고 판축 작업을 실시하였으며 중간중간 그 상태를 확인하였다. 모든 작업이 끝난 후 실시한 검사에서는 창건 당시 기단 지지력의 3배를 확보했다는 결과가 나왔다. 기단 조성이 완료된 뒤에는 1층 부분을 돌입했는데 이 과정에서 해체 때 발견한 사리를 심주석 사리공에 다시 봉안하였다. 부재는 기존의 부재들을 모두 사용했다면 좋았겠지만 손상된 것이 꽤 많아 결국 새로운 석재들을 투입해야 했다. 새로운 석재들은 기존의 부재와 최대한 흡사한 석재를 선정하였고 그 중에서도 까다로운 심사를 2번 통과한 것들만 부재로 사용될 수 있었다. 석재 가공 역시 기계를 일체 쓰지 않고 직접 가공하였으며 가공에 필요한 공구들은 현장에 설치한 대장간에서 직접 제조했다. 기존 부재들은 보존 처리를 거쳤는데 일단 깨끗하게 세척한 뒤에 균열이 어느 정도인지 파악하였다. 부재에 균열이 있으면 석재가 절단될 수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방법으로 균열을 메웠다. 기본적인 균열의 충전에 사용된 것은 에폭시 수지로 균열만이 아니라 표면 방리나 공동 등 위험의 가능성이 보이는 것들은 모두 에폭시 수지로 충전하였다. 미세 균열은 금속 보강제를 사용하였는데 부재의 훼손을 최소화하고 동시에 보강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부재의 상태에 따라 처리 기준을 달리하였다. 훼손된 부재 중에서도 그나마 괜찮은 부재들은 티타늄봉을 삽입하고 모자란 부분은 새로운 석재로 조각하여 접합한 뒤 원형에 맞춰 가공하여 탑의 부재로 사용되었다. 이렇게 기존 부재들을 최대한 사용한 결과 복원에 필요한 부재의 약 80% 정도를 기존 부재로 충당할 수 있었다. 복원 공사가 2018년 6월 20일 완료되었다. 본래는 2018년 12월에 모든 작업을 마치고 일반인들에게 공개할 예정이었지만 2018년 11월 10일부터 2019년 3월 23일까지 현장 구조물 철거 및 주변 정리를 마치고 일반에 공개하기로 하였다. 그리고 4월 30일 오후 2시 국립문화재연구소 주관으로 준공식을 개최했다. 쌤만 보면 매우 깔끔하기에 졸속 복원이 아니는 우려도 있을 수 있으나 화강암 경화제로 세척 및 보호 피막 형성 처리를 10년 동안 서서히 640년 조성 당시 재질, 그 당시의 세도를 재현한 것이다. 가공 직후의 돌을 갖다 끼운 것이 아니다. 미륵사지 석탑의 옛 모습은 그냥 돌무더기가 우르르 쌓여있는 나무 없는 선앙당 같은 모습이었다. 그걸 가지고 어떻게 해서든 끌어올려 기존의 모양으로 만들어 놓은 건데 신축이 뭐니 할 것은 없다. 심지어 저 보수 작업의 80%는 기존 자재이고 20%만 인근에서 가져온 석재이다. 미륵사지 석탑 복원은 일제가 바른 콘크리트를 10년 넘게 치과용 드릴로 하나하나 걷어내고 사용할 수 있는 기존 부재는 가능한 한 모두 사용하였으며 15년 이상 걸린 정밀한 작업이었다. 보원은 기존의 석탑을 이루고 있던 부재 가운데 다시 사용하면 구조적으로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것은 걸러내고 티타늄 봉 삽입으로 최대한 살릴 수 있는 부재들은 살려내어 안정성을 꾀하였다. 이 착수 시점에서 붕괴 문제가 있었고 집안 침하까지 발생하고 있어서 집안까지 모조리 드러내고 다시 다진 것이 현재의 구조물이다. 또한 거의 매년이라고 할 수준으로 국립문화재연구소에서 복원 중에 뭐가 나오는가, 복원이 얼마나 진척되었고 앞으로 어떻게 복원할 것이라는 보고서가 작성되었다. 2019년 3월 21일 감사원에서 국가지정문화재 보수복원 사업 추진 실태 보고서를 발표하며 석탑상 하부의 적심이 달라진 점과 공사, 도중 석재 사이에 넣는 충전재를 변경한 점에 대해 지적하고 이것이 부적정했다며 주의 조치를 한 바 있으나 문화재청의 애매을 통해 재심의가 이루어졌다. 이에 2020년 5월 28일 감사원은 재심의를 통해 주의 요구 조치를 취소하였다. 보수공사에 문제가 없다는 것이다. 다만 이후 감사원이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미륵사지 복원 관련해서 예산 심의도 깐깐하게 한다. 서원금당터입니다. 기단과 계단의 흔적만 남아 있습니다. 정면옥한 측면삭한 규모이고요. 서원 금당터. 동쪽하고 당연히 대칭이겠고. 여기도 역시 나오네. 금당의 바닥에 빈 공간이 만들어져 있는데 신라 문무왕이 용이 되어 드나들었다는 경주 가문사지 금당 구조와 유사한 점이 있다. 제가 이거를 자꾸 얘기하는 건데 신라 문무왕이 용이 되었다고 칩시다. 근데 가문사지 그 지하로 다니겠습니까?
왜 왕이 뭐가 아쉬웠다고 지하로 다니겠어요. 그래서 그거는 나중에 스토리텔링이 덮여진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거는 그냥 이건 스토리텔링이다 이렇게 해설을 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예, 이런 건축 구조는 백제에서 배워간 기술이다. 예, 그렇게 이해하면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면은 미륵사지 목탑을 만든 그 기술력이 결국 황룡사지 목탑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예, 그렇게 봐야 되는 거죠. 원래 신라는 그 전탑의 문화가 먼저 많이 반영이 됐다고 지금 추정이 되고 있기 때문에, 목탑의 문화는 백제에서 가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그리고 저 건축물 같은 경우에도 역시나 마찬가지인 거죠.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땐 잘못된 정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기는 금당터네요. 중원 금당터. 중원 금당터고, 여기가 이제 목탑터죠. 여기 원래 구축 목탑이 있었던 거죠. 목탑은 신라 황룡사와 비견할 만하다. 황룡사가 미륵사보다는 먼저 창건되었지만 정작 얼굴나담이 황룡사 구축 목탑은 미륵사 창건 이후에 완성되었기에 미륵사가 창건할 때 목탑을 세웠다면 미륵사 목탑이 더 먼저 세워졌을 가능성이 높다. 특히 백제의 아비지가 황룡사 구축 목탑의 건설을 두었다는 기록을 보면 정황상 그러했을 가능성이 더욱 높아진다. 미륵사지 목탑이 황룡사 목탑의 벤치마킹 대상일 수가 있다는 것이었으며, 백제 장인들은 신라, 일본까지 건너가서 건축물을 만들 정도로 기술이 뛰어났기 때문인데, 일단은 미륵사 창건 당시에 신라에서도 인력이 파견되었다는 설화도 있으니 추측의 영역이다. 추후에 발굴 조사를 하다가 목탑지 인근에서 기와를 잔뜩 발굴했는데 대부분이 백제시대와 통일신라 시대였고, 8세기 9세기 이후 기와는 출토되지 않은 부 목탑의 소실 시기를 짐작해 해준다. 또한 목탑지 기단의 북쪽에서 1에서 1.5m 떨어진 곳에 기와가 일정한 선을 이룬 채 출토되었다. 목탑이 모종의 이유로 무너질 때 해당 방향으로 쓰러진 듯하다. 구축 목탑이 있었는데, 목탑 터에 지금 이제 구조물 설치했는데, 특이하네. 이거 건물주에다가 이렇게 할만하니까 했겠지. 네, 여기 미륵사지 석등 하대석이 있네요. 이것도 문화재 자료 꽤 중요한 건데. 이쁘죠? 네, 이쁩니다. 저기 또 누가 답사 오셨네. 답사 오셔가지고 저기서 해설을 하고 계십니다. 이게 이제 그 복원된 형태인데, 이 복원된 형태는 이제 저 서탑 복원하기 전에 동탑은 그냥 이미대로 쌓아 올린 거죠. 반쪽이나마 탑의 형체는 유지되고 있었던 서탑과 달리 미륵사지 동탑은 사진과 기록을 남기기 시작한 근현대에는 이미 땅에 묻힌 기단물을 제외하고 완전히 소실된 뒤였고, 탑의 부재만이 이리저리 커져 있던 상황이었다. 당시 미륵사지 주변에는 민가가 여럿 있었고, 그들 입장에선 탑의 터는 그저 돌무더기에 불과했기에 여러 곳에서 도들을 가져가 필요한 데 쓰면서 많은 부재들이 소실되었다. 이 부재들은 추후 탑의 층수를 바로잡는 데 기여했다. 서탑처럼 사리함이 존재했는지는 불명. 백제 당시에 있었다 하더라도 1000년이 넘는 세월이 흐르며 동탑은 거의 없어지다시피 해체되었기 때문에 소실되었을 것이다. 동탑이 저렇게 복원된 사연은 이렇다. 1970년대 들어 무령왕릉이 우연히 발견되면서 전국의 고대 유적 정비가 유행처럼 번졌고, 당시 박정희 정권도 이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기 시작했다. 특히 경주시의 신라 문화재대에 대한 보수 및 복원 사업이 진행되자 익산에서는 미륵사지 석탑도 저렇게 해야 하지 않겠느냐는 의견이 나왔다. 당시 미륵사지 석탑은 일제가 임시도치로 부어놓은 콘크리트 때문에 상태가 영안이었기에 어떻게든 손을 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었다. 하지만 당시로서는 기술 수준과 예산이 매우 부족했기에 섣불리 시도할 수 없었고, 그러던 중 1974년부터 1975년까지 원광대학교 마안백제문화연구소에서 미륵사지를 조사하던 중 동탑의 터를 발견했다. 하지만 석탑 복원까지는 가지 못했기에 미륵사지 석탑 복원은 익산군의 수건 사업이 됐고, 그러던 차에 미륵사지 석탑 복원을 대통령 선거 공약으로 내세운 노태우가 당선되었다. 대통령이 된 노태우는 공약대로 미륵사지 석탑을 복원하려 했는데, 서탑을 복원하자니 당시로서는 여러 문제로 인해 복원하려다 되려 훼손시킬 염려가 컸다. 이에 차라리 터만 남은 동탑을 복원하여 나중에 서탑을 해체한 후 복원할 때 참고할 수 있도록 하자는 의견이 나왔고, 큰 반발 없이 수용되어 얼마 지나지 않아 동탑이 복원 대상으로 낙점되었다. 그 후 탑을 어디다 복원할지 정하는 과정에서 탑의 터를 훼손시키지 않기 위해 현재의 국립익산박물관 자리에 탑을 복원하자는 얘기가 나오기도 했지만, 멀쩡한 터가 있는데 왜 다른 곳에 복원하냐는 격렬한 반발에 부딪히면서 본래의 자리에 복원하기로 했다. 공사는 1991년에 시작되어 1993년에 완료되었다.
보원전부터 학계에 논란이 일었던 동탑의 복원은 끝난 지 얼마 되지도 않아 크나큰 비판 여론에 부딪히게 되었는데, 당시 거의 모든 문화재 위원들이 고증이 불가하다며 반대했지만 졸속으로 복원되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복원된 동탑의 형상은 반쯤 쓰러진 서탑의 모습과 사방에 커져 있었던 부재들을 연구한 결과물이 돼 미륵사의 두 석탑이 쌍둥이처럼 달았다는 내용은 어느 기록에도 없다. 불국사의 석가탑과 타보탑처럼 두 석탑이 서로 전혀 다른 모습일 수도 있고, 불국사만큼은 아니라도 예를 들면 높이 또는 층수가 다르거나 모습이 서탑과 약간 다를 수도 있는데, 동탑 복원은 그걸 무시하고 무작정 서탑과 똑같은 모양일 거라 단정하고 시작해버린 것이다. 그리고 고대의 석조물은 돌을 정으로 일일이 쪼아 만든 거친 맛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턱없이 부족했던 예산 때문에 복원할 때 하얀 화강암을 기계로 깎아내어 탑을 쌓았고, 결국 기존의 서탑과 부조화가 심하고 표면 질감이 너무 매끈하여 상당히 부담스러운 건축물이 되었다. 이를 두고 유홍주는 나의 문화유산 답사기에서 허망과 허상의 복원탑이라 했다. 다만 당시 동탑 복원에 참여했던 문화재 복원 관계자의 말을 들어보면 그들도 많은 고충이 있었다. 허의 부재를 조사해보니 미륵사지 뒤편 미륵산 및 익산 각지에서 채굴했음이 밝혀져 최대한 원형대로 하기 위해 돌을 운반해왔다. 그런데 돌은 정말 최상급이었으나 문제는 질이 너무 좋아서 정으로 10번에서 15번 쪼면 다시 갈아야 할 지경이었다는 것이다. 석수가 일일이 쪼는 전통 방식대로 했다간 최소 20년 이상 걸리다는 결론이 나왔으며, 이를 완전히 재현하려면 예산이 부족할 뿐만 아니라 익산 지역의 수건 사업 자체가 좌초될 수 있었다. 이에 복원이 아니라 북한식 개건에 가까운 작업이 됨을 알면서도 어쩔 수 없이 현대적인 방식을 사용했다고 한다. 2020년대 이후에는 문화재 복원의 원칙이 생겨 유럽에서 대성당을 건설할 때 마냥 수십 년 세월이 걸리다 해도 이해해 줄 수 있지만, 개발도상국을 벗어나 중진국을 가보든 지 얼마 안 된 당시 시점엔 국민정서상 용납이 안 되었고, 경제발전에 쓸 비용을 수십 년 세월 동안 탑 하나에 투자하는 것이 어려웠다. 참고로 탑을 복원하면서 원부재 중 35개를 추려 복원에 사용했는데, 탑을 둘러보면 보이는 유난히 거뭇거뭇한 부분들이 그것들이다. 그런 동탑도 1993년 세워진 지 벌써 31년이 지났다. 그동안 탑신과 상륜부에는 때가 타고 달아놓은 풍경은 떨어진 등 점차 날아가면서 초창기에 지나치게 새것 같은 현대적이고 인공적인 모습에서 점점 주변 풍경에 동화되었다. 또한 복원공사 중인 서탑으로 미륵사지를 소개하기 경별했는지 서금당지 안에서 찍은 동탑이 그동안 미륵사지를 소개하는 이미지로 사용되곤 했다. 문화재가 아닌 복원품이기에 딱히 보호받지 않으므로 탑 안으로 들어가 볼 수도 있다. 내부도 복원된 서탑과 같은 실내 구조로 만들었기 때문에 이런 느낌이라고 체험하기 딱 좋다. 근데 이게 있으니까 또 균형도 맞고 잘한 것 같아요. 막 뭐라고 하는 사람도 있는데 이거 왜 마음대로 쌌냐고. 뭐 한쪽은 저렇게 돼 있으니까 이건 이렇게 하면 됐죠. 이 완벽한 모습도 하나 보고 그래야 좋죠. 오늘 휴일을 맞이해서 많은 분들이 오고 계신데, 문제는 좀 비가 온대요 오늘. 지금 비가 살짝 오고 있습니다. 하늘이 어둑어둑하고. 보건에서 들어갈 수가 있네. 이 서탑도 여기 똑같이 돼 있어요. 탑이 있고, 그리고 여기 등이 있고, 여기 이제 금당이 있었던 거죠. 여기 위에 끼는 자리가 있었던 거죠, 나무를.
이 나무를 끼는 자리들이 홈이 있는데 이 바닥에 이제 구조가 뜨잖아요. 근데 왜 띄우겠어요? 왜 띄우겠습니까? 네, 요즘에도 띄우거든요. 요즘에 왜 띄우는지 보면 알죠. 왜 띄우겠습니까? 이 띄우지 않으면 바람이 통하지 않아서 나무가 썩어요. 썩지 말라고 띄우는 거죠. 위에 그럼 무슨 건축이 있겠어요? 목조 건축이 있었던 거죠. 목조 건축이 있었기 때문에 바닥을 띄운 거예요. 물론 바닥을 안 띄운 건물도 있죠. 바닥 안 띄운 건물 같은 경우에는 바닥을 안 띄울 만한 이유가 있었겠죠. 네. 승방이네요. 승방이 탑, 그 다음에 금당 뒤에 승방이 있었어요. 여기 회랑이 돌아가는 거 보이시죠? 가운데 중원으로 해서는 회랑이 돌아가고 그 주변으로 이렇게 돌아가는데 여기는 승방이 이렇게 돌아가면서 네, 회랑의 위치에 승방이 돌아가고 있었던 거죠. 승방은 강당의 좌우에 위치했던 동서승방과 강당 뒤편의 북승방으로 구성되었는데 동서승방의 터에서 각각 2개의 1조인 방이 4조씩 발견되었다. 또한 동승방 터에서는 물 한잔하긴 했지만 구들과 아궁이의 흔적이 발견되었고 그 밖에도 도자기, 불에 탄 곡식 등 여러 생활유물들이 발굴되었다. 특히 남쪽에서 출토된 항아리들 중 하나에 미륵사 명문과 연도가 새겨져 유물들의 편년을 확인하는 데 큰 도움이 되었다. 또한 북쪽 기단 외부에서는 지붕극에 올리는 장식인 치미가 출토되어 승방의 규모가 어느 정도였는지 추측할 수 있었다. 강당지와 승방지에서는 공통적으로 방들을 띄엄띄엄 두고 그 사이를 바깥과 안으로 갈 수 있는 복도로 사용했던 흔적이 확인되었다. 강당 자체에는 방 2개가 있었다고 확인했는데 발굴조사 결과 방 크기가 계속 변했다고 추측한다. 강당의 양쪽에는 동서승방과 이어지는 점랑지가 있고 북쪽 중간에는 북승방으로 연결되는 복도 시설의 초석이 남아있다. 면적은 무려 능살리 사지의 금당보다 2배 가까이 넓지만 광대한 면적에도 불구하고 석축이 잘 남아있다. 북승방지. 북승방은 미륵사지 내에 단일 건물로는 가장 큰 규모로 구조는 동서승방과 비슷하며 방의 구성 방식 역시 똑같지만 개수는 8개로 좀 더 많았다. 조선시대 기와 가마터입니다. 미륵사지에서는 신라, 고려, 조선시대에 만든 기와 가마가 2기씩 발굴되었습니다. 이곳은 조선시대 가마 2기가 있던 곳입니다.
참 희한하다. 지난번에도 지금 기억나는 게 내가 미륵사지 왔을 때 비가 왔거든요. 그래서 기억나는 게 드론을 못 날렸어요. 비가 와가지고. 그래서 그때 재석사지랑 왕곡리 드론 사진 찍었고, 미륵사지는 드론을 못 찍었거든요. 제가 그때 한창 그 드론 사진 찍는 거에 재미가 들려가지고 여기저기서 다 드론 사진을 찍고 다녔는데, 그때 한국의 사지, 전국에 사적으로 지정된 사지들 돌아다니면서 그렇게 했었는데, 와, 근데 오늘도 미륵사지 오니까 비가 오네. 이건 진짜 신기하다. 어쩜 이러지? 비가 오네, 진짜. 여기서 어떡하지? 꽤 멀리 왔는데. 지제는 세계를 선도하는 대한민국. 우리나라의 역사 문화유산 연구도 컴플렉스에서 벗어나야 하는 이유. 신라가 백제보다 문화적인 측면에서, 그냥 다른 거는 뭐 둘째치고 건축적인 측면에서 백제보다 느리기 때문에 백제에게 많이 배웠겠죠. 네. 그래서 백제로부터 선진 건축 기술을 많이 받았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렇기 때문에 백제의 건축 형태와 신라의 건축 형태가 비슷한 데가 많은 거예요. 황룡사지도 원래 미륵사지랑 거의 비슷하게 지으려고 했죠. 거의 비슷하게 지으려고 했는데 세 칸으로 나누고, 서원, 중원, 동원으로 세 칸 나누고 거의 비슷하게 지으려고 하다가 나중에 변경이 돼서 가운데 황룡사 구층 목탑만 이제 짓게 된 거죠, 결국엔. 근데 거의 비슷한 겁니다. 처음에 계획도 비슷하고, 아비지를 백제에서 건축자를 데리고 왔다는 뭐 기록도 분명히 남아있고. 예. 그러니까 백제의 앞선 건축 기술을 가지고 했는데, 근데 결국에는 이제 신라가 당나라를 끌어들여서 중원의 승자가 됐기 때문에 결국에는 신라 중심으로 한 역사 기술이 많이 진행된 것이지, 원래는 문화적으로는 시기적으로 백제가 좀 앞서 있었다. 그리고 백제는 그 기술을 어디서 가져왔느냐? 결국에는 이제 불교 건축, 불교 미술, 불교 문화가 들어오는 그 시점에 중국으로부터 많은 문화들을 수입해 온 것이죠. 건축 기술도 수입해 오고. 기술을 수입했다는 건 뭘까요? 당시에 기술을 수입해 왔다는 것. 당시에 기술을 수입해 왔다는 거는 결국엔 기술자를 데려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재료들을 수입해 오고. 여기서 구할 수 있는 건 여기서 조달을 하고, 여기서 조달할 수 없는 것도 있지 않습니까? 그거는 가지고 오는 거죠. 비싼 대가를 치르고 가지고 오는 겁니다. 아니면 약탈을 하거나, 아니면 끌고 오거나 뭐 이런 건데, 하여간에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기술을 가지고 오는 거죠. 그런 소통, 교류 이런 걸 통해서 국가가, 사회가 발전을 하는 거죠. 우리나라는 이런 교류의 측면에서 너무 연구를 안 해요. 다른 연구랑 연결을 안 시켜. 왜 연결을 안 시킬까요? 왜냐하면 우리나라에서 나오는 그 학위 논문들, 이 고고학 분야, 역사 분야에서 나오는 학위 논문들의 특징이 자기가 다루고 있는 지역적 범위와 시기적 범위에 있는 유적들을 다 다뤄요. 그거 안 다루면 혼나거든요. 그래서 그걸 다 다뤄야 되다 보니까 이 범위가 넓어지면 넓어질수록 굉장히 피곤한 거예요. 지역을 한정 짓거나 유적을 한정 짓지 않으면 굉장히 피곤해집니다. 그래서 그걸 한정을 짓는 거예요. 그러니까 범위도 가급적이면 넓게 안 잡으려고 하고, 아니면은 특정 유적으로 잡아버리거나, 가령 뭐 유리 공예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유리가 나오는 데만 한다거나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거죠. 왜냐? 안 그러면은 논문이 승인이 안 나니까. 이게 승인을 받아야 되는 시스템이잖아요, 우리나라는. 승인이 안 나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논문이 국제적으로 다룬 논문이 별로 없어요. 넓은 범위를 다루지 않아. 근데 문화라는 게 어떻습니까? 문화라는 거에 속성이 있죠.
문화는 확대되고 전파되고 흡수되고 아주 다양한 문화의 특징이 있어요. 그런 문화의 특징들을 반영하지 못한 논문들이 자꾸 나오는 거죠. 뭐 한반도에서 자생적으로 만들어졌다던가, 청동기를 만드는 거를 어떻게 한반도에서 자생적으로 청동기를 만듭니까? 기술을 가져온 거지. 철기도 마찬가지고요. 돌을 다듬는 거, 이거는 뭐 그럴 수 있다고 쳐요. 네, 상식적으로 그럴 수 있죠. 청동을 만들거나 철기를 만드는 거는 수입해오지 않으면 기술을 가져올 수가 없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잖아요. 제철소를 어느 나라 다 만듭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네, 못 만드는 나라 많습니다. 우리나라는 다 만들지만. 그런 것이다. 그래서 우리 문화기술 역시, 우리의 옛사람들, 우리 고대의 기술 역시도 수입해 온 것을 우리가 발전시켰던 것이다 라고 이해를 해야지, 자꾸 우리 자생적이라고 생각하면 이거 나중에 거짓말 다 통나요. 근데 왜 거짓말을 하느냐? 우리가 컴플렉스가 있어요. 우리가 일제강점기가 있었지 않습니까? 일제강점기에 컴플렉스가 있어서 누구한테 뭐 배웠다는 소리를 하는 걸 되게 싫어해. 우리가 자체적으로. 왜냐? 우리는 우수한 민족이니까. 그 얘기는 뭐가 있냐면, 우리는 되게 우수한 민족이어서 원래 일제 식민 지배를 받으면 안 됐었는데 걔네들이 나쁜 놈들이라 식민지를 받았다, 이런 얘기를 하려고. 근데 그런 얘기를 하는데 거기에 자꾸 거짓말이 가미가 되는 거지. 잘못된 생각들이 제대로 전달하기 어려운 내용들이 있는 거죠.